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물리학 1을 학습해보고자 이 자리에 선 물리교사 조영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단원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이 1단원 학습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배경 지식을 한 가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배경 지식은 앞으로도 물리학을 학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가면 어떤 언어를 씁니까? 네, 영어를 씁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면 일본어를 쓰죠. 중국에 가면 중국어를 씁니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그 나라에 가서는 그 언어를 써야지만 우리가 소통을 잘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물리학을 학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리학에서도 물리를 위해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 물리라는 세상 속에서도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물리량입니다. 이러면서 일단 느낌이 오죠. 양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자연을 서술하겠다 이겁니다. 왜 그럼 양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가? 자연의 성질들은 우리가 긴 글이나 긴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때로는 수치나 정량적인 값으로서 표현하는 것이 더욱더 심플하고 효율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리도 마찬가지로 이 물리량으로서 자연을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이 물리량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스칼라량이고요. 다른 하나는 벡터량입니다. 그러면 무언가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스칼라량과 벡터량으로 나누는가?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스칼라량과 벡터량으로 나눕니다. 그럼 어떤 것이 방향이 있느냐? 바로 벡터량이 방향이 있는 것이고 스칼라량이 방향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일단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위한 장치를 하나 심어 놓는다면 방향에 비읍이 들어가죠. 벡터량에도 비읍이 들어갑니다. 비읍이 들어가는 것이 방향이 있는 것이에요.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스칼라량, 벡터량 전부 다 량이 들어가죠. 일단 확실한 것은 둘 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크기를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스칼라량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크기만을 가지는 물리량이고요. 벡터량은 크기뿐만 아니라 무엇도 가지죠? 네, 방향도 가지는 물리량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스칼라량이 무엇이고 벡터량이 무엇인지 구분 가시나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예시들을 한번 들어봐야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시를 들으면 그 말이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 스칼라량에 속하느냐? 바로 이 질량과 같은 것들이 스칼라량에 속합니다. 한번 보세요. 질량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방향을 섞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질량에는 방향이 들어가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깃집에 갔을 때 뭐 삼겹살을 시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모, 여기 삼겹살 남동쪽으로 두고만 주세요. 이런 말 합니까? 안 하죠. 왜? 방향이 없는 물리량이니까요. 그와 같이 방향이 없는 질량과 같은 물리량을 우리는 스칼라량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냐? 시간과 같은 애들이 있죠. 시간도 저는 그녀와 헤어진 지 북서쪽으로 2시간이 지났어요. 이런 말 하지 않죠. 그렇죠. 방향이 없습니다. 이것도 스칼라량이고요. 또 온도. 우리가 온도를 이야기할 때도 방향을 붙이지 않죠. 이런 것들이 스칼라량에 속합니다. 그러면 벡터량은 무엇이냐? 반드시 방향을 넣어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뭐 가령 이와 같은 것들, 어떤 것들? 힘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죠. 힘 봅시다. 이 분필에 힘을 가합니다. 우리가 위쪽으로 힘을 가하느냐 아래쪽으로 힘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을 서술할 때는 방향을 반드시 포함해 줘야 됩니다. 이와 같은 물리량들, 방향이 반드시 필요한 물리량들이 바로 벡터량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현재 힘과 운동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으니까 운동과 관계되는 물리량들을 스칼라량과 벡터량으로 한번 나누어 볼게요. 먼저 거리를 나타내는 물리량 중에서 스칼라량인 것이 있고 벡터량인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이동거리와 변위입니다. 이동거리, 변위. 이건 모두 거리를 나타내는 물리량인데요. 이 이동거리는 방향을 쓰지 않는 스칼라량이고 이 변위는 방향을 꼭 나타내줘야 하는 벡터량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일단 운동을 서술하는 데 필요한 물리량이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동거리랑 변위를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또 운동을 나타내는 물리량 중에서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있는데요. 하나는 속력이고요. 다른 하나는 속도입니다. 우리가 속력과 속도를 딱히 구분지어서 이야기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고등학교에 와서 지금 물리학을 배우고 있다면 속력과 속도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둘 다 빠르기를 나타낸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 다른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이 속력, 속도도 운동을 학습한다면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이번 시간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학습을 다 했다면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바로 가속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속도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을 의미하는데요. 이 운동을 서술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리량 중에 하나인데 이걸 빼놓고 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에 대해서도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고 물론 사실 이번 시간 안에 다 끝낼 수는 없긴 하지만요. 어쨌건 몇 차례 시간을 거쳐서라도 이 물리량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고 운동을 서술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을 서술하는 이 물리량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면 이제 이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량이죠. 힘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나아가서 스칼라량 중에 하나인 에너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에 대한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1단원에서도 가장 킬링 파트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모든 물리량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보고 나면 1단원을 거의 절반 이상 학습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배워볼 겁니다. 어쨌건 이번 시간에는 이 이동거리, 변위, 속력,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동거리, 변위, 속력, 속도, 가속도 이렇게 계속해서 쓰는 것이 좀 귀찮지 않겠습니까? 왜? 길기 때문이죠. 물리학자들은 일단 긴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을 해서 이걸 좀 줄여 쓰도록 합시다. 안 그래도 버스카드 충전도 귀찮아서 버카충이라고 하는 마당에 이것도 얼마나 귀찮습니까? 앞으로 계속 쓸 건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간단하게 표기하는 표기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이동거리 이렇게 네 글자로 쓰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줄여서 우리가 S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간단해졌죠? 자, 변이라고 쓰기보다는 우리는 S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할 말 있으시죠? 네. 이동거리, 변이는 구분이 가는데 이동거리도 S라고 쓰고 변이도 S라고 쓰면 구분이 안 가죠. 구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점이라도 찍어줘야 될 텐데요. 그럼 어떻게 구분 지을까요? 변이는 벡터량, 이동거리는 스칼라량, 다시 말해서 변이는 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방향이 있는 녀석들에게는 이렇게 화살표 모자를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구분 가시나요? 그리고 속력과 속도 전부 다 어떻게? V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구분이 안 가니까 방향이 있는 속도, 벡터량에는 우리가 화살표를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 다음 가속도는 스칼라량이라고 했어요. 벡터량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니까 벡터량이겠죠. 이 가속도도 앞으로 A라고 쓰고 화살표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벡터량에는 화살표를 쓴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화살표를 유지한다라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화살표를 써주는 데에는 책임감이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제가 이 어렵다고 표현하는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옛날에 문제집을 하나 폈는데 상당히 기분 나빴던 문제집이 있어요. 그 문제집이 이와 같이 첫 페이지에서 속도를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것을 보고 바로 항의 전화를 넣었습니다.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항의 전화를 넣었을까요? 네, 보세요. 이 V에다가 모자를 써준 것은 속력입니까? 속도입니까? 속도이죠. 속도는 제가 스칼라량이라고 했습니까? 벡터량이라고 했습니까? 네, 벡터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뿐 아니라 무엇도 가집니까? 방향도 가지지요. 이 방향도 가지는 물리량인데요. 느는 뭡니까? 등호,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얘기죠. 근데 우변에 보시면 지금 방향이 있습니까? 없죠. 방향이 없으니까 이게 는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표현인데 제가 당시 샀던 문제집에서 이와 같이 표현해서 상당히 분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쨌건 뭐 항의 전화를 했지만 전혀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는 하고 납니다. 뭐 그거면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똑바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살표를 썼으니까 책임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좌변에서 방향을 없애주든지 우변에 방향을 넣어주든지 해서 이제 화살표를 쓴 거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왼쪽에 방향을 없애는 방법은 절대값을 씌워주는 겁니다. 이 절대값을 씌워주게 되면 방향을 무시하고 오로지 크기만 얘기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속도를 나타낼 때 우변항에다가 방향을 나타내주는 뭐 예를 들면 단위 벡터 같은 걸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이 단위 벡터 같은 걸 학습해 본 적도 없고 이런 것도 사실 지키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표기하는 것에서는 화살표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계산을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뭐 수업을 진행할 때는 이 화살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동거리는 이라고 묻고 S를 쓴다면 그건 이동거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변이는 이라고 묻고 S, 화살표를 뗀 S를 쓰면 그건 그냥 변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냥 우리가 합의를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다시 말해 우리가 속력은 이라고 물었는데 V를 쓰면 속력이 되고요. 속도는 이라고 물었는데 V를 쓰면 속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표기법이 이와 같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화살표를 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너무 복잡하니까요. 화살표 유지하는 건 책임감이 따른다고 그랬죠. 아직 우리 수준에서 화살표를 유지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화살표를 생략할 거예요. 생략을 하는 대신에 어쨌건 벡터량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이지 않습니까? 화살표, 이 단위 벡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략하는 대신에 우리는 방향을 어떻게 표시해 줄 것인가,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인가. 앞으로 벡터량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위쪽을 플러스로 잡았어요. 우리가 약속을 임의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계산 결과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를 생략하는 대신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앞으로 방향을 표시해 주겠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물체의 속도가 하나는 플러스 4m/s고요.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8m/s입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죠? 화살표 뗀다 그랬죠? 속도는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의 V는 속도예요. 하나, V1 속도는 플러스 4m/s, 또 다른 하나의 속도 V2는 마이너스 8m/s라고 합시다. 그럼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빠릅니까? 이걸 만약에 플러스 4,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4가 더 빠르네요 라고 이야기하셨다면
다시 강의를 되감기 하셔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들으세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화살표를 생략하는 대신에 방향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벡터량에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단지 무엇을 나타내는 물리량입니까? 혀가 꼬이네요. 무엇을 나타내는 물리량입니까? 네, 방향을 나타내는 물리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얻다 잃다의 개념이 아니라서 대소 비교를 하는데 작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게 더 빠릅니까? 당연히 8m/s가 더 빠르죠. 이런 거죠. 오른쪽으로 4m/s로 뛰고 왼쪽으로 8m/s로 뜁니다. 빠른 건 오른쪽 왼쪽 방향과는 상관이 없죠. 8m/s가 더 빠르죠. 이와 같이 속도와 같은 벡터량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무엇을 나타낼 것이다? 앞으로 방향을 나타낼 것이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요? 벡터량에서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지 스칼라량에서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온도 같은 거 영상 4도가 있고요. 영하 8도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온도가 높습니까? 영상 4도가 더 높죠. 여기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이 아니죠. 스칼라량이니까요. 방향이 없는 물리량이라니까요. 여기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대로 얻다 잃다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상 4도가 온도가 더 높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스칼라량은 크기만을 가지는 물리량, 벡터량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 그래서 우리가 표기를 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는데 표기를 이렇게 하지만 이걸 지키면서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화살표를 생략하겠다. 화살표를 생략하는 대신에 벡터량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방향을 표시하겠다. 그러니까 플러스 4m/s, 마이너스 8m/s의 속도가 있다. 그럼 어떤 게 더 빠르다? 마이너스 8m/s가 더 빠르다. 그런데 이건 물리량이 벡터량이기 때문에 방향을 나타낼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는 것이지 스칼라량 같은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 아니다. 고로 온도에서는 플러스 4도, 마이너스 8도가 있으면 플러스 4도의 온도가 더 높다. 왜? 방향이 아니라 얻다 잃다의 개념이니까. 지금까지 한 내용이 이 내용이죠.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거리와 변이, 속력, 속도 비교해보고요. 가속도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칠판이 가득 메워졌으니까 이걸 지우고 한번 학습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리와 변이, 일단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둘 다 거리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같은 단위인 미터를 씁니다. 그죠? 그럼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 바로 이동거리는 스칼라량이고요. 변이는 벡터량입니다. 방향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또 어떤 차이가 있냐? 이동거리는 중간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간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변이는 중간과정은 전혀 필요 없고 시작과 끝만 알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이건 정의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인데요. 이동거리는 움직인 총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움직인 총거리를 알려면 일단 어떻게 움직였는지 중간중간 과정을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변이는 말 그대로 변위, 뭡니까? 위치 변화량이죠. 위치 변화량이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했는지 그 중간 과정은 필요 없고 시작과 끝만 중요한 것이요.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바퀴벌레가 이렇게 한 마리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A 위치에 있네요. 바퀴벌레다! 라고 하는 순간 이 바퀴벌레가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막 움직이기 시작해서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B 위치에 멈췄어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에 이제 바퀴벌레의 운동을 보고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동 거리도 얘기해 볼 수 있고 변이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이동거리를 얘기해보면 이동거리는 움직인 총거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움직인 과정을 다 살펴서 움직인 이 총거리를 다 더해서 길이를 재면 그게 바로 이동거리가 됩니다. 그럼 지금 보다시피 이제 중요한 과정을 보면 막 구불구불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어느 방향이라고 딱 꼭 집어서 얘기하기도 애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도 다 필요 없이 총 거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이동거리예요. 그에 반해서 위치 변화량, 변이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어떻게 구불구불한 길을 갔는지 그런 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과정 전혀 필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위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바퀴벌레를 보면 A 위치에서 출발해서 B 위치에 도달했지 않습니까? 위치가 A에서 B로 바뀌었어요. 그럼 위치 변화량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A에서 B로 바뀌었기 때문에 A에서 B를 향하는 방향으로 이 A와 B를 잇는 최단 거리만큼, 이 최단 거리만큼 위치가 변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의 크기는 이 최단 거리가 되고요. 변이의 방향은 A에서 B를 잇는 이 방향이 됩니다. 이와 같이 나타내 주는 것이 변이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시작점과 끝점만 알면 돼요. 이것이 이제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입니다. 구분이 조금 가시나요? 구분이 정말 가셨고 이해를 하셨는지 알려면 일단 예시 문제 하나 봐야겠죠. 자, 원형 트랙 400m짜리 트랙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미니가 누굽니까? 바로 접니다. 영민이죠. 우리 미니가 한 바퀴를 딱 돌아서 자기 위치로 되돌아온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에도 우리가 일단 움직였으니까 이동거리와 변이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동거리는 얼마죠? 일단 한 바퀴를 뛰었죠. 움직인 총거리가 이동거리라고 했으니까 이동거리는 그렇죠. 400m입니다. 그렇다면 변이는 얼마입니까? 변이요. 네, 변이는 위치 변화량이라고 했죠. 그럼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봐야 되는데 제가 앞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발해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중간에 어떻게 뛰었건 그건 다 필요 없고요.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위치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죠. 그럼 변이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0이 됩니다. 그죠? 지금 같은 운동을 보고도 이동거리와 변이 지금 서로 다른 양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이동거리와 변이는 거리를 나타내는 공통적인 특징은 있지만 아예 다른 물리량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자,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과 속도. 일단 속력과 속도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속력은 스칼라량, 속도는 벡터량이라는 차이가 일단 있죠. 그리고 공통점도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둘 다 무엇을 나타내는 물리량이죠? 그래요.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단위도 뭘 씁니까? 세컨드 미터 퍼 세컨드를 씁니다. 이게 일단 공통점이죠. 빠르기라는 게 뭡니까? 빠르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거리를 얼마나 적은 시간을 들여서 갔는가. 이것이 빠르기지요. 그래서 빠르기는 움직인 거리를 무엇으로 나눠주는 것입니까? 시간으로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줬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의 거리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빠르기는 시간분의 거리로서 단위도 미터 퍼 세컨드를 쓰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력도 속도도 둘 다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인데요. 그럼 얘들은 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시간분의 거리라는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값을 나타내는 물리량일까요? 이건 바로 이 거리의 차이로서 나타내는 차이입니다. 무슨 소리냐?
빠르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죠. 근데 이 거리는 크게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이동거리와 변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가 빠르기라고 했는데 이 거리가 스칼라량인 이동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건 속력이 되고요. 이 거리가 벡터량인 변이가 들어가게 되면 그건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1초 동안 왜? 시간으로 나눠줬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단위 시간 동안 얼만큼 이동거리가 생겼는가 그걸 나타내 주는 건 속력이고요. 단위 시간 동안 얼만큼 위치가 변화됐는가 그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속도예요. 그래서 이 정의를 쓰자면 단위 시간 1초 동안 이동거리가 얼마야? 이걸 나타내 주는 게 속력이 되고요. 단위 시간 동안 위치 변화가 얼만큼 일어났니? 변이를 나타내 주는 게 속도가 돼요. 둘 다 결국에는 시간분의 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도 길게 얘기하기보다는 예시를 보는 것이 이해를 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400m 트랙인데요. 아까보다 원이 커진 것 같은 건 기분 탓이니까요. 잠시 접어두시고요. 자, 이번에도 우리 미니가 달립니다. 이번에는 아까 뛰어서 조금 힘들었나 봐요. 반 바퀴만 뛰도록 하겠습니다. 반 바퀴 뛰는데 걸린 시간이 20초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이 영민이의 속력과 속도는 얼마입니까? 그럼 속력과 속도를 알려면 시간도 알아야 되지만 거리도 알아야 되죠. 근데 일단 속력을 구하려면 이동거리를 알아야 되고 속도를 구하려면 변이를 알아야 되니까 이동거리와 변이를 둘 다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이동거리, 변이. 일단 우리가 시간을 알고 있으니까요. 시간은 얼마죠? 네, 20초라고 제가 주어졌죠? 그럼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반 바퀴 뛰었으니까 400m 트랙의 반은 200m죠. 그럼 변이도 한번 구해볼까요? 변이는 얼마입니까? 자, 변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 변화량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있던 위치에서 반 바퀴 뛰어서 이쪽 위치로 바뀌었으니까 이 변이는 무엇이 됩니까? 그렇죠. 지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름 얼마입니까? 원둘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름 구할 수 있죠? 이걸 대답을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고정관념에 박힌 거예요. 물리에서도 수학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쓰시면 됩니다. 2파이r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2파이r은 원둘레, 2파이r은 원둘레.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2r이죠. 지름이죠. 그러면 2파이r은 원둘레. 원둘레를 얼마로 나눠주면 됩니까? 파이로 나눠주면 2r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이분의 400m. 이게 변이가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방향이 빠졌죠. 변이는 벡터량이에요. 방향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방위가 그려놓고요. 그럼 뭐라고 쓸까요? 자, 남쪽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남쪽으로 파이분의 400m 위치가 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동거리랑 변이를 구했으니까요. 이 이동거리와 변이를 바탕으로 속력과 속도도 한번 구해봅시다. 속력과 속도 각각 얼마인가요? 속력 20초 동안 이동거리가 200m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20분의 200 해서 10m/s가 되죠. 그럼 속도는 얼마입니까? 속도는 일단 방향부터 써줘야 되죠. 어느 쪽으로? 변이가 일단 남쪽이니까 속도도 마찬가지로 남쪽이에요. 남쪽으로 얼마? 파이분의 400을 20으로 나눠주면 파이분의 20m/s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속력과 속도 구해봤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요. 속력과 속도 어떤 큰 차이가 있느냐? 거리가 이동거리이고 변이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잠깐 봅시다. 지금 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뛰어가는 방향으로서의 빠르기죠. 그럼 잘 보시면 지금 반 바퀴 뛰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뛰어가고 있는 방향이 다시 말해서
속도의 방향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한 속도는 남쪽이라고 하는 한 방향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계속해서 방향이 바뀌면서 뛰고 있는데 왜 우리는 속도를 구할 때 한쪽 방향이 남쪽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계속해서 방향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남쪽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건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력과 속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평균과 순간인데요. 속력도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으로 나뉘고요. 속도도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로 나뉩니다. 그럼 평균과 순간의 차이가 뭐냐? 평균은 말 그대로 평균 값이에요. 어떤 평균? 일정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 또는 일정 시간 동안의 변이를 바탕으로 구한 속력 또는 속도가 바로 평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일정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정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지켜보면 그건 평균적인 값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순간 속력 또는 순간 속도는 무엇이냐? 이건 이 일정 시간이 어디에 가까워지는? 0에 가까워지는, 다시 말해서 시간 간격이 0에 가깝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짧은 시간, 0에 가까운 시간 동안의 평균을 구해버리면 그게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역시 평균과 순간 속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20초 동안이라는 시간을 바탕으로 속도를 구했죠. 그럼 여기서 주어지는 이 속도는 순간일까요? 평균일까요? 네, 평균이죠. 평균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쪽도 평균적으로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지금 남서쪽, 남쪽, 남동쪽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그럼 남서, 남동의 평균은 어느 쪽이 되느냐? 남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남쪽으로 뛰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순간이 아니라 평균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자, 봅시다. 지금 영민이가 한 바퀴 뛴 경우의 문제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 바퀴 뛰었죠? 한 바퀴 뛴 경우에 변이가 0이었죠. 예를 들어서 한 바퀴 뛰는데 걸린 시간이 40초가 걸렸다고 칩시다. 어쨌건 이게 10초가 걸렸건 20초가 걸렸건 40초가 걸렸건 간에 한 바퀴를 뛰고 났을 때 변이가 얼마입니까? 0이죠. 그럼 이때의 속도는 얼마예요? 0이 됩니다. 그죠? 아니 40분의 0을 했으니까요. 0이 됩니다. 그러면 이 속도는 순간 속도입니까? 평균 속도입니까? 네, 40초라는 시간 동안을 이용해서 구한 속도이니까 이건 당연히 평균이 되겠죠. 평균 속도입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뛴다고 하더라도 0도 가능한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뛰었는데 왜 속도가 0이냐? 이게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이걸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니 선생님 뛰었잖아요. 근데 뛰었는데 속도 구하니까 0인데 이거 뛰었는데 어떻게 0일 수 있죠? 뛰었는데 빠르기가 왜 0이죠? 뭐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 속도가 아니라 무슨 속도죠? 평균 속도예요. 평균 속도이기 때문에 0도 가능한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매 순간순간마다는 접선 방향으로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뛰어가는 빠르기가 매 순간순간마다는 해당 방향으로 빠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 속도는 절대 뛰는 동안 0이지 않습니다. 뛰고 있으니까 순간 속도는 그 순간순간은 절대 0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바퀴를 뛰고 왔을 때에는 평균 값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0이 가능한 거예요. 아, 그래도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정 시간 동안 변이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해도 되지만
매 순간순간순간을 다 더해서 나누어도 그것도 평균 아닙니까? 매 순간순간 속도를 다 더한 다음에 뭐 지금으로 치면 지금 제가 몇 개로 표시했죠? 6개로 표시했죠? 이 6개의 속도를 다 더해서 뭐 실제로는 더 많이 더해야겠지만 일단 예로 들자면 6개의 속도를 다 더해서 우리가 평균을 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6개 속도를 다 더해서 6으로 나눠줘야 될 텐데요. 지금 보시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속도들이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면 만약에 빠르기가 일정하게 돌았다고 친다면 반대 방향이면 벡터량에서 우리가 방향을 무엇으로 나타낸다 그랬죠? 네,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지금 반대 방향이라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부호가 반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빠르기라면 두 개를 더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아가겠죠? 또 얘도 날아갈 거예요. 또 마주보고 있는 얘도 날아갈 거예요. 그럼 이 6개를 다 더하면 결과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0이 돼버리죠. 그걸 6으로 나눠도 0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평균을 생각해도 0이 된다는 거 납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 선생님 뛰었는데 왜 속도가 0이죠? 그건 평균 속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요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속력과 속도는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이 있고 평균은 일정 시간 동안, 순간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다. 또는 평균 속력이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동거리 변이부터 해서 속력과 속도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물리에서는 속력과 속도 중에서 어떤 걸 더 많이 쓸까요? 네, 바로 속도를 더 많이 쓰는데요. 이 속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속도에 대해서 조금 더 학습한 이후에 이제 다음 수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